이 영상은 자자표이기 때문에 국어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제가 교직에 있지 않아서 학교 교과 과정도 잘 모르고 또 학생들의 눈높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보면은 말하고 글을 구별하지 못한 학생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말, 음성 언어, 언어는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고 글, 문자는 손으로 쓰는 겁니다. 그걸 혼동하는 학생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질문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 전에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어떤 말을 썼습니까? 글자가 없었을 뿐이지 말은 했습니다. 말은 수십만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당연히 우리말을 썼죠. 중국어나 다른 말을 쓴 게 아닙니다. 글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의사소통은 가능합니다. 4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들도 엄마 배고파, 나 저거 사줘, 먹고 싶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사소통을 합니다. 글자 아무 상관없죠. 인류가 지구상에 처음 출현한 것은 약 500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현생 인류는 약 20만 년 전쯤에 출현했다고 하죠. 그 수십만 년 동안 인류는 글자 없이 살아왔습니다. 말로만 의사소통을 했죠. 30살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글자 몰라도 말은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자는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만든 쐐기 문자, 설형 문자라고도 하죠. 이것이 최초입니다. 그 이전에는 수십만 년 전에는 글자가 없어서 기록으로 남기려면 그림을 그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타미라, 동굴, 메카와 같이 그림을 그리기는 했죠. 중국의 한자 기원이 되는 갑골 문자는 기원전 약 1400년쯤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이죠. 그 이전 만년, 2만년, 3만년 전에는 글자 없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했죠. 음성 언어의 역사는 수십만 년이나 되는데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길어야 5000년 전입니다. 50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말만 있었지요. 그러면 만년, 2만년, 3만년 그 전에 그때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 한국인들의 조상은 이것을 보고 소라고 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조상은 2만년, 3만년 전에 이것을 보고 우라고 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발음이 조금씩 달라졌겠죠. 우라고 하고 중국인들의 조상은 이 동물을 보고 우라고 했는데 우리는 소라고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것을 보고 우라고 하고 이제 동굴 백과처럼 그림을 그립니다. 상형 문자를 만듭니다. 이 소처럼 이렇게 생긴 것을 상형 문자를 그림 비슷한 걸 쓰다가 점점점 간소화시켜서 나중에는 이런 글자로 정착을 시키게 됩니다. 우라 하고 이것을 우라 하고 이러한 글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도 입으로 소라고 했지만 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자를 빌려서 쓰게 됐죠. 이대로 쓰면 되는데 다릅니다. 우리하고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우라고 우리는 소라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글자를 쓰게 되면 소가 됩니다. 또 이거를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이러한 글자로 쓰게 되겠죠. 그것은 한자가 본래 가진 뜻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한자가 지니고 있는 뜻은 아무 상관없이 음이 소라는 점 때문에 이것을 가리키는 자자 표기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음차 표기랍니다. 이것은 소를 가리킵니다. 음은 우로 다르지만은 이 자체가 이 한자가 가진 뜻이 이거이기 때문에 이 한자의 뜻 훈을 빌려서 훈차이고 이것은 음차입니다. 음만 빌려서 쓴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곰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조상들은 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하고는 발음이 달랐습니다. 숑. 중국인들의 조상들이 2만 년 전에는 글자가 없어서 그냥 숑이라고 말만 하다가 3400년 전쯤에 글자를 쓰게 되어서 그때부터 숑이라는 것을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글자로. 그 한자를 빌려서 적기 위해서 우리는 대로 쓰기도 했습니다. 숑, 우리는 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말 곰하고는 많이 다르니까 음차를 해서 적기도 했습니다. 곰은 없으니까 고음이라고, 고음해서 곰이라고 썼습니다. 곰. 그래서 곰이 무섭다, 곰이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곰이 뭘 하고 있습니까? 물을 먹고 있죠. 곰이 물을 마신다 라는 우리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글자가 없을 때 한자를 빌려서 그것을 적어야 한다면 어떻게 적을 것인가? 곰이 물을 마신다. 고음이를 곰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곰이 물을 마신다. 이 문장은 실제 신라시대 이두나 향가를 쓴 사람들은 이렇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맛이 나다라고 하고 이 다자도 여자를 쓰고 그랬습니다. 여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쓴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썼을 것이다 라고 예시 문장으로 설명하기 좋게 편의상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좀 달리 썼습니다. 곰이 물을 마신다. 이것은 전부 음차한 표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곰웅 물수 마실 주된 의미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훈차를 했습니다. 한자 본래의 뜻을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이것은 훈차, 음차, 훈차, 음차, 훈차, 음차. 이렇게 한자의 의미나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이두 또는 향찰이라고 했습니다. 이두와 향찰은 사실상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찰은 향가를, 이러한 것 중에서 향가를 적었던 것이 향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것을 음과 뜻을 빌려서 적은 이런 것을 이두라 하는데 그 중에서 향가, 신라 향가를 적은 것을 향찰이라 한다. 향자 똑같죠. 그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사실상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결과 고유명사 표기는 이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곰이 물을 마신다를 수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한문 문장입니다. 올바른 한문 문장은 수입니다. 곰 마실럼 물수. 그런데 이것은 우리말 어순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곰이 마신다 물을 하지 않고 곰이 물을 마신다. 이 서술어와 목적어가 우리는 다릅니다. 바뀝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한문 문장이 아니고 우리말 어순, 국어의 어순에, 한국어의 어순에 맞춰서 이 스스로와 목적을 뒤바꾼 것입니다. 올바른 한문 문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임신서기석에 나오는 서기체입니다. 우리 한국어의 어순에 한자를 끼워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차자 표기의 즉 이 이두향찰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말 어순에 맞춘 이것을 서기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구결인데 여기에 자그만 글자로 웅이 이 글자 썼습니다. 웅이 음수하다 위다라고 썼습니다. 할위자를 써서 하다 음수하다. 이것을 구결이라고 하는데 이 구결은 한 정상적인 한문 문장에서 사이사이에 토시 즉 조사나 의미만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웅이 음수하다, 곰이 음수,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음수. 이 구결과 이두 또는 향찰 이것이 다른 점은 뭐냐? 음과 수, 마시는 것과 물, 이 순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말 어순에 따라서 씁니다. 곰이 물을 마신다. 우리말 어순에 따라서 쓴 것이 이것은 향찰이나 이두이고 구결은 우리말 어순이 아니고 이 음수를 하나로 묶어서 처리해버립니다. 즉 구결은 정상적인 한문 문장, 요 조사와 의미를 빼버리면 정상적인 한문 문장이 됩니다. 구결은 즉 이것만 빼버리면 정상적인 한문 문장이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사와 의미를 빼도 한문 문장이 아니라 순서가 뒤바뀐 문장이 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구결은 한문 문장에다 그것만 붙인 거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차와 훈차로 된 이두 또는 향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고유명사 표기. 고유명사 표기를 하기 전에 여기서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곰인데 큰 곰이 그냥 물이 아니고 빗물을 마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큰 곰이 빗물을 마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차하면은 큰 곰이 빗물을 마신다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서 일부를 훈차하면 대웅, 큰 곰은 대웅, 이 우수 빗물 랄자입니다. 우수를 빗물을 마신다. 정상적인 한문 문장은 대웅 우수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죠. 이게 정상적인 한문 문장입니다. 여기에다가 조사나 의미만 붙이면 그것이 구결입니다. 고유명사 표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음차, 훈차와 음독, 훈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차자표기에서는 음독, 훈독은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독, 훈독은 일본어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고 우리는 음차, 훈차, 즉 표기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자음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천고이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일본어에서도 무조건 음독을 하면 다시 센고 뒤에
혁구마 백마를 혁구바라고 합니다. 타고 오는 초인 저진 광야는 고야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읽고 흰 말 타고 오는 난놈이 있어서 이 넓은 거친 들판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랴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천고 백마 초인 광야라고 읽지 점은 해 뒤에 흰 말 타고 오는 난 사람이 있어 거친 들판에서 이렇게 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어는 그런 식으로 읽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읽을 것인가 고민합니다. 다시 전구에 뒤에 샤쿠바라 읽을 것인가 시로우마라고 읽을 것인가 또 고야라고 음독할 것인가 아니면 히로노 또는 아라노라고 읽을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을 음독 훈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전부 음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음독 훈독의 개념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읽습니까? 영동입니다. 영동. 이것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음독할 것이냐 훈독할 것이냐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음차인가 훈차인가 표기자의 입장에서 해독자가 아닌 표기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뭐라고 하던 우리말을 이렇게 적었느냐 실제로는 뭐라고 하던 말이냐 실제로는 이렇게 일컫는 말을 적은 것입니다. 키위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훈차입니다. 그리고 동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음차입니다. 만약에 길동을 둘 다 음차한다면은 이거 음차 둘 다 음차입니다. 이것은 훈차, 이것은 음차입니다. 길동은 큰 땅, 긴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래는 길동이라는 것을 길동을 이렇게 적었던 것인데 이렇게 써놓고 사람들이 몇 사람만 알고 있는 나머지는 모릅니다. 거의 뭘 이렇게 적었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음독해서 영동이라고 읽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표기자는 길동을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썼지만은 모르니까 그냥 한자음 그대로 영동이라고 읽게 됩니다. 그렇게 굳어져 와가지고 지금까지 영동이라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시에 잠깐 길동이라고 읽었을지는 모릅니다. 쓴 사람은 분명히 길동이라고 썼으니 길동을 이렇게 썼으니까 길동이라고 읽어줘야 맞죠. 그러나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쓴 사람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영동으로 굳어져서 지금까지 영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고민하지 말라 그랬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르던 말을 이렇게 적었냐. 길동을 이렇게도 썼고 이렇게도 썼다. 이것은 음차고 이것은 음차 한 것이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이거 왜 쓸데없이 읽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느냐. 아무 필요 없는 고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읽습니까? 황종입니다. 끝을 황자 황종입니다. 끝을 황 그리고 마루종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읽을 것인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뭐를 차차한 것인가 우리말 뭐라고 부르는 이름을 이렇게 적었는가 그것을 고민하면 됩니다. 이러한 정도 9,7부 정도로 일컬었던 사람의 신라시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라시대 이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 7부라고 쓰면은 음차 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황종이라고 쓰면 이것도 훈차, 이것도 훈차, 둘 다 훈차한 것입니다. 사음 훈차인데 사음 훈차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거칠황, 그리고 마루종자로 했는데 이 종은 마루가 산마루처럼 아주 높은 것, 가장 뛰어난 것을 말합니다. 즉 보라고 지금 했는데 부라고 했는데, 보가 어떤 분야에서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어떤간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꾀가 아주 많은 사람, 뛰어난 사람을 꾀보라 하고, 먹는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먹보라 하고, 느리기로 아무도 따라올 사람이 없는 느림보라고 합니다. 틀이 굉장히 많으면 틀보라고 합니다. 틀보, 느림보, 잠보, 꾀보, 그와 마찬가지로 거칠보입니다. 사음훈차라 했는데 거칠보라는 게 거칠다, 와이드하다는 뜻이 아니고 아주 크다는 뜻입니다. 아주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음훈차라 했는데, 어쨌거나 거칠황자하고 가장 뛰어난 것을 갖추는 보를 썼습니다. 그래서 둘 다 훈차한 것입니다. 일본 서기에는 구지포레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구지포레가 거칠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 음차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음차를 하고 어떤 경우에 훈차를 하는가, 그 원칙이 없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원칙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고유명사 표기를 따로 빼낸 것뿐입니다. 이 모두가 자자표기에 속합니다. 자자표기입니다. 전체가 다 자자표기입니다. 고유명사 표기라고 따로 분류를 한 것은 아까 얘기한 이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루 향가는 주된 의미 부분은, 주된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은 훈차를 하고, 조사나 의미는 음차를 주로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는 아니지만은 대체로 주된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은 훈차, 그 외에 형식 행태서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음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훈주 음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된 것을 훈차하고, 훈주 음종, 음차는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훈주 음종의 원칙을 대체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명이나 인명은 그런 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쓴 편입니다. 그래서 따로 고유명사 표기라고 분류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라 시대 사람들이 이프로 정도로 불렀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약간 느려서 말하면 이프로다입니다. 그것을 이사부라고 적었습니다. 음차한 표기입니다. 삼국 유사에는 이종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종자가 마루종자로서 부를 적은 것이라 했죠. 꾀보, 먹보, 느림보, 틀보 등에 나오는 그 보를 적은 것입니다. 이보입니다. 이것은 훈차, 이것은 음차. 훈차 중에서 진의 훈차입니다. 다음 태종이라고도 적었는데, 삼국사기에 보면 이사부는 태종이라고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자가 이끼 태자입니다. 돌에 파랗게 끼는 거 있죠. 그 이끼 태, 이끼보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둘 다 훈차 표기인데, 앞에 것은 사음 훈차 표기고 뒤에 것은 진의 훈차 표기입니다. 사음 훈차라는 개념은 현행학계에서 쓰고 있는 말이 아니고 저 혼자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서 자자 표기에 대해 좀 더 깊이 연구할 사람이라면 사음 훈차 표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사음 훈차, 진의 훈차,
사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훈차라고 알면 됩니다. 이질불에는 일본 서기에 나온 표기입니다. 일본 서기에는 이사부를 이질불에라고 썼습니다. 질은 사이시옷이나 사이지엇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입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보. 그러니까 이질불의 이사부는 음차한 표기이고 이것은 음차, 훈차인데 사문자, 진행자, 훈차. 끝으로 이거불이라는 표기도 일본 서기에 나옵니다. 이 이거불이 이사부와 이질불의 이와 똑같은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불, 익불, 익기와 같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 혼자 생각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차자 표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이라면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 고등학생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향과 서동요를 배우면서 학생들이 가장 골머리 아파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선화, 공주, 주원, 이 숫자 두 개 때문에 학생들이 골머리 아파서 어려워합니다. 그 공부를 무척 어려워합니다. 이 부분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학교 선생님, 학원 강사, 참고서가 모두 잘못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학생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잘못 가르치고 있고 참고서에서 잘못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먼저 선화공주주언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것을 음독하느냐 혼독하느냐 그런 말 자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음독했네 혼독했네 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음독 혼독을 이야기한다면 그 선생님은 잘 모르는 선생님이라 보시면 됩니다. 음독 혼독은 일본어, 현대 일본어에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향가 해독에서는 연구자는 실제로 음독 혼독 그걸 할 줄 몰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선화공주는 음차나 훈차, 음독 혼독은 일장 쓰는 말이 아니랬죠. 음차냐 훈차냐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회피합니다. 왜? 이것은 음차이고 이건 훈차인 것 같지만은 아예 정확하지 않으니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를 않습니다. 주언의 이 주는 우리말로 님이라는 것을 훈차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훈차, 음차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말로 주라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님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적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님, 원래 우리말로 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라고 썼으니까 훈차한 표기이고, 이것은 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었으니까 음차한 표기입니다. 이것은 쉬운데 이것을 두고 음차니 음덕이니 뭐 온갖 얘기를 하는데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건너뛴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억지로 굳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화는 설라라는 이름을 실제 당시는 설라미딴님은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추측이 그렇습니다. 선라를 선화라고 음차한 표기입니다. 음차이고 공주는 훈차한 표기입니다. 임금의 딸을 당시 사람들은 미단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미단 아주 고귀한 후손 딸을 미단이라고 했습니다. 임금의 딸 미단을
음차하여 적으면은 또는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음차하면 이렇게 됩니다. 미단입니다. 훈차하면은 왕녀 또는 공주라고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말은 미단인데 이것은 제가 추측한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아예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제가 미단이라는 개념을 제고해낸 것입니다. 미단이라는 말을 제고해낸 것입니다. 미단을 공주 또는 왕녀라고 쓰는 것은 뜻을, 임금의 딸이라는 것을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훈차한 표기입니다. 공주는 훈차한 표기일 수는 있지만 음차는 아닙니다. 우리말로 공주라 하는 것을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설라 밑단님은 음차, 훈차, 훈차, 음차. 그러나 이 부분은 아예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음차니 훈차니 또는 음독이니 훈독이니 하지를 않고 넘어갑니다. 괜히 학원 선생님이나 참고서는 이것을 잘못 음독, 훈독 뭐 이상하게 설명해가지고 학생들 헷갈리게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미단을 훈차한 것일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서와 선생님들의 설명이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요 두 가지만 알고 이것은 뭐라고 설명해도 그냥 못 들은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다음으로 야의 묘을 혹연그여. 이 부분 설명도 학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밤에 몰래 안고 간다라는 해석이 주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밤에 몰래 안고 간다, 갈것자 간다, 다를 아까 이렇게 쓰지 않고 이것을 많이 쓴다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같을 여자입니다. 근데 왜 다를 이것으로 썼는가? 이것은 음차fü기인가 훈차fü기인가? 어미니까 조사나 어미는 음차를 한다 했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다울 여자입니다. 뭐 답다라는 말에서는 이 다울, 어른답다, 남자답다, 학생답다, 꽃답다 할 때 그 답다입니다. 화랑사다함은 17세의 꽃다운 나이로 여절했다. 꽃다운 나이 할 때 꽃다운, 꽃답다, 꽃과 같다 그런 뜻이죠. 이거를 기계처럼 그냥 같을 여자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알지 마십시오. 답다를, 답다의 다를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꽃다운, 학생다운, 그때서는 다입니다. 다운, 답다. 향가 안민가에는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그것을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가 지닌 뜻, 답다, 뭐 답다 할 그 뜻을 빌려 쓴 것이니까 훈차한 표기입니다. 음차표기가 아닙니다. 훈차표기입니다. 훈차인데 진의 훈차가 아니고 사음 훈차입니다. 사음 훈차, 진의 훈차는 고등학생들은 몰라도 되는 개념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거 우리말로 닭입니다. 중국어로는 개죠. 이 닭을 음차하여 표기하면은 닭이 꼬기 우노라, 닭이 우노라. 다른 뭐 개도 고양이도 운다. 그리고 닭도 우노라, 닭도 우노라. 개나 고양이 다른 짐승들은 아니고 닭 혼자만, 닭만 우노라, 닭만 우노라. 그 다음에 이것은 표준 발음이 아닙니다. 현행 표준어에 대해서로 표준어 규정으로는 사투리입니다만 닭은 우노라. 여기에 쓰인 달, 탁, 땅, 다는 모두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말로 닭이라고, 지금은 닭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빌려서 적을 때는 어떻게 적었느냐, 달기라고, 달, 닭, 땅, 다 등으로 적었던 것입니다. 이 달, 닭, 땅, 다는 모두 이 동물을 가리킨다는 것. 고등학생 중에서도 대학에 가서 자자 표기를 공부하는 학생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은 이것을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또 국문학을 전공하지 않고 역사를 전공하게 될 학생들도 이러한 부분은 눈여겨 봐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역사학자라고 어깨에 힘주고 있는 사람들, 이 자자표기 기본도 모른 채 지명을 연구하고 역사를 논하고 있는데 엉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본을 모르면은 흑발질에 지나지 않는 연구만 백날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 연구자는 되지 마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은 탄탄한 자자표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